반갑습니다. 정겨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작업을 검은 바탕으로 해라가 열심히 작업을 했더니만 이게 칠판이 이게 흑색이라 가지고 다시 기존에 있던 걸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다 합격하신 분들입니까?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격했어요? 정말 어렵던데, 시험. 예, 시험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예, 다시 해라 하면 저도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근데 자격증도 따고 나면 금방 뭔가 좀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지만 또 하려 보면 계약서도 어떻게 적어야 되지? 또 중개사고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사실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지금 경기 상황 자체가 썩 그렇게 또 좋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만 계속 했어요. 하고, 뭐 좀 미흡하나마 작년에 책도 자그마한 거 하나 내고, 그래서 주로 협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님들 대상으로 교육 주로 진행하고요. 뭐 사설 학원에도 좀 하고, 학교에서도 좀 강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정이 4주 과정이에요. 4주가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하니까 12시간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 생기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런 과정을 나는 시행착오 겪지 않고 바로 진행 한번 해보겠다. 또 그런 일들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개사고가 보통 보면 거진한 개업하고 나서 1년 내에 대부분 다 생깁니다. 그렇죠. 무모하게 한다거나 또 잘 모르고 뭐 잘 되겠지 사람들 마음이 우리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잘 되겠지 이랬는데 누군가가 시비를 건다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교육을 좀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재개발 중개 현장에서 재개발 구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취득세 공부하셨죠? 세금. 자, 취득세,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6억 이하이면, 85제곱미터 이하면 1.1%. 85제곱미터 초과했을 때는 1.3%. 자, 6억이 넘어갔을 때는 2.2, 2.4 이렇게 가는 거고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4.6 보통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데, 주택인데, 재개발 구역에 거래를 해요. 그래서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1.1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보통 취득세를 내는 때가 언제냐 하면 잔금 내고 났어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지 않습니까? 그죠? 잔금 내고 나서 이제 소유권 등기해 주세요 하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되거든. 그래서 모든 거 돈도 다 주고 서류 다 받았어. 근데 법무사님이 취득세 내러 갔는데 취득세가 1.1%가 아닌 거예요. 4.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4.6입니까? 이러니까 무허가주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택에, 무허가주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주택은 등본에 안 나와요. 건축물대장도 안 나옵니다. 중개소장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1.1로 안냈는데 잔금 다 치고 갔는데 취득세 4.6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래 금액이 2억짜리인데 220만원 취득세를 안내를 했어요. 근데 4.6이면 얼마입니까? 900만원이 넘어가 버리죠. 엄청난 중개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또 분양 자격이 안 된대요. 자, 재개발 구역에, 정비 구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거를 사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 아파트 생기니까 요거 아파트 나중에 생기고 나면 수익이 많이 돌아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개 사고가 생겼어요. 중개소장님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내가 아파트 거래를 한 건 했는데, 주택 거래를 한 건 했는데, 재개발 구역에 분양신청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뭐냐면 20평 할래, 30평 할래, 40평 할래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거 한 개를 거래를 했는데 분양신청 기간에 조합에 갔는데 분양 자격이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거래했습니까? 이러니까 이 앞에 있는 다른 소장님한테 가지고 있는 걸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소장님은 누구한테 샀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소장님도 이게 분양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기존에 최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초에 팔은 사람이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2개를 재개발 쪽에서 조합원 분양 자격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분양 자격이 1개 나온단 말입니다. 거래를 하려면 2개를 다 사야 돼. 사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1개만 딸랑 거래를 한 거예요.
이 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남한테 거래를 시켰어. 근데 요거 사고 나서 피가 한 5천 정도 올랐거든. 1년 정도 지나서 5천 정도 올랐으니까 근유해가지고 한 5천 정도 올랐으니까 팝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소장님이 또 이쪽에다가 또 팔아먹은 거야. 이 소장님은 또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또 가지고 있다가 또 한 3천만 원 올랐거든. 올란 상태에서 분양 자격, 분양 신청 기간이 돌아온 거야. 그 조합에 갔더니만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때 피가 한 5천 올랐고요. 지금 여기서 한 3천만 원 올랐어. 피 8천만 원 올랐는데 이 산 사람은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소장님 물리 주소 이런 거야. 물리 주세요 이러니까 소장님 어떻게 합니까? 물리 주세요 이래 간 거야. 이분은 물려주세요 이랬는데 벌써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은 보니까 제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특약사항에 분양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를 항상 넣으세요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걸 적어놨대. 그러면 일단은 앞에 뭐지 되든지 간에 일단은 소송 걸어라. 잘못 분양 자격이 안 되니까 소송 거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쪽 소장님한테 가니까 모르는 거야. 그런 걸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전부 다 덤탱이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이 지금 소송 걸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1년 동안 5천만 원, 1억 벌라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그죠? 거래해가지고 한 건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모아가지고 겨우 1억 벌까 말까 이래 하는데 저런 거 한 건 터져버리면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자격이 어떨 때 그러면 이거를 거래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조합은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자, 입주권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입주권. 자, 입주권은 언제부터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입주권은 권리 산정 기준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를 입주권, 자,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근데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실거래가 신고하잖아요.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 신고. 우리 거래를 했어.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60일 이내. 계약하고 나서 60일입니까? 잔금 치고 나서 60일입니까? 계약하고 60일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는 실거래가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프리미엄을 산정해낼 줄 알아야 되고요. 권리가액을 산정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을 실거래가 신고하면 신고 필증이 올라오잖아요. 신고 필증이 2장이 올라와요. 2장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약을 냈어요. 계약금 보냈는데 우리 그 정비구역에는 프리미엄이 우리 보통 계약하고 나서 잔금 칠 때 보통 2달 정도 잡거든요. 2달 정도 잡고 있다가 계약 치고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칩시다 이렇게 되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프리미엄이 8천만 원 했어요. 8천만 원 했는데 잔금 칠 때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잔금을 치려고 보니까 이 프리미엄이 1천만 원 더 올랐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잔금날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소장 네가 이런 거 잘못했네. 계약 깨도 자꾸 이런 것들 트집을 잡는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또 그런 걸 당했을 때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자 이런 거 알아볼 겁니다. 자, 도정법요. 도정법 122조에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또 전세하거나 임대차를 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들은 설명 및 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팍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뭐 권리 산정 기준이 어떤지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를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그걸 다 설명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빠뜨리는 소장님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교육을 중개사뿐만 아니고 투자자들한테도 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내가 좀 잘못 산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저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트집이 잡혀져 있는 소장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또 하게 되죠.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 그 특별법 있잖아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하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본다. 이런 그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정법에서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그런 2년 또는 상가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그 기간을 인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특이하게 명시를 시켜야 되고 임차인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소유권 이전 절차가 더 복잡하대요.
소유권 이전 절차. 자, 보통 우리 거래를 할 때는 가계약금 넣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등기필정부 나오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정비구역에서는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등기필정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조합에 가야 됩니다. 조합에 가서 명의를 바꿔야 돼요. 또, 만약에 이 구역이 이주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은행 가서 또 이주비 승계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역이 또 중도금 대출까지 받았잖아요. 그럼 또 중도금 대출은행 가서도 또 승계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구역이 분양 신청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럼 분양사무소 가서 또 명의도 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그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배울 겁니다. 양도소득세요. 사실 우리 중개소장은, 저도 중개업을 하지만 우리 세법에 대해서, 세무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이 다 세금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근데 보통 양도소득세가요, 그 작년 8월 3일 대책 이후에, 이전에는 우리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보통 얼마 보유를 하면 비과세 됩니까?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데, 주택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 사람이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있습니까? 이러면 주택이 하나도 없대. 이 주택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2년이 지났으니까 요거는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거야. 알려줬어요. 비과세 100%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100% 맞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비과세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사이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났다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는 조합은 입주권이라 그럽니다.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2년간 그 요건을 충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비구역에는 보면요, 이주비라는 것도 있고, 이사비도 있고, 동산 이전비도 있고, 이주 촉진비도 있고, 주거 이전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이사비는 누가 가져가야 될지, 또는 인지세 있잖아요. 분양하고 나면 보통 우리 1억에서 10억까지는 인지세 15만 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거는 누가 내야 될 건가? 자, 이런 거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비가 이 구역에는 200만 원 준대요. 인지세가 15만 원 든데, 이거는 과연 누가 내야 되는 걸까요? 매수인이 내야 됩니까? 매도인이 내야 됩니까? 예, 어느 것 같아요? 중개소장님이 정하는 대로. 내가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하면 돼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그죠? 그럼 재개발 우리 하지 말까? 에이, 너무 어렵고 이거 강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하지 말아버릴까요?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부산에요. 정비구역이 재개발, 도시환경 재개발 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게 96개 구역입니다. 구역. 그래서 뭐 우동 3구역, 우동 5구 이렇게 해가지고 96개가 있고요. 주택 재건축이 28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촉진지구가 있어요. 촉진지구가 10개.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구역만 131개 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있는 중개소 주변에 반경 한 2km, 3km 넘어가면 나는 모르는데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손님이 왔을 때 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해야 됩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배워놓고 나면요. 돈이 또 눈에 보여요. 그래 하는 게 내 눈에 다 보이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네. 내가 또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현장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시간 동안 하는 게 차례를 자, 앞에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자, 요런 목차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봐야 돼요. 부동산 정책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내가 주택을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밖에 안 줘요. 분양 자격은. 그러면 그거는 거래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 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재개발 재건축. 자, 재개발도 재개발이라 그러고요. 재건축도 재개발이라 그러고, 매입개발도 재개발이라 그래요. 또, 지역주택조합도 재개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재개발의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 비례율 이런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비례율. 권리가.
분담금. 자, 그래 하려면 이 용어들을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손님한테 브리핑할 때 이 구역은 비례율이 130% 나오기 때문에 지금 피를 1억 주고 사도 나중에 돈이 6천만 원만큼 되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계들. 그리고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거. 자,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뭐예요? 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단지는요, 재건축을 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재건축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지어질 때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지고 뭐 연식도 다 비슷합니다. 구조도 다 똑같고. 근데 여기는 재건축을 하고요, 오른쪽은 재건축을 하지 않아. 근데 재건축을 한 단지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부터 준공 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올랐어요. 근데 재건축을 하지 않은 단지는 1억이 올랐단 말이야. 정부에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이 올랐다.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낼 건데니까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그게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 작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이 되지 않고요.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 예를 들어 삼일비치 이런 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나중에 양도세 세금을 내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비사업은요, 절차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고요, 추진위가 결성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하고, 감정평가하고, 조합원들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인가하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철거 끝나고 나면 일반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 전에 조합원들 동호수 추첨합니다. 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하는, 자, 그런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조합 설립이 나지 않은데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업시행인가가 나지 않은데 관리처분인가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우리 머릿속에 깨뚫고 있어야겠죠. 근데 뭐 작년에 공부하셨으면 머릿속에 다 남아있긴 하죠. 예. 우리 근데 뭐 잘 안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는 날 우리 책 이렇게 다 갖다 버리잖아요. 에이, 다시는 하는가 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근데 하시다 보면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에 새록새록 날 겁니다. 재건축은 민간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재개발은 공익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주비라는 것을 줘요. 또 주거이접비라는 게 있어요. 또 이사업이라는 거 있어요. 또 동산이접이라는 게 있어요. 이주촉진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내가 챙겼든지 또는 내가 권유한 의뢰인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다음 분양 자격요. 이 구역에 정비사업을 한대요.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구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새로 아파트 지으면 분양 자격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택은 주겠죠. 예, 줘요. 자, 여기가 재개발 구역입니다. 근데 이 구역에 땅이 나왔대요. 땅이 나왔는데 땅은 그러면 최소 얼마만큼을 사야지 분양 자격을 줄까요? 예를 들면 땅이 20평이 나왔대요. 이 구역에 땅이 20평인데 요거를 사면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20평. 20평은 분양 자격이 돼요. 20평이 나오면. 그러면 이 20평이, 대지 20평은 분양 자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20평이 나온 게 도로 20평이 나와서 도로. 지난해 도로 있잖아요. 차 다니는 도로. 도로 20평은 사면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야 20평은요? 임야 20평도 분양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역에 땅이 10평이 나왔어요. 10평. 자, 10평은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평은 분양 자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산에는 무허가주택이 많죠. 무허가주택이 많은데 무허가주택을 사요. 사면 분양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허가주택도.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그래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자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요, 가능하면 금액 큰 게 거래가 잘 됩니까? 작은 게 거래가 잘 됩니까? 당연히 작은 게 거래가 잘 되겠죠. 그래서 분양 자격되는 최소 요건을 찾아가지고 그런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중개하는데 엄청 거래가 많이 되겠죠. 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감정가 플러스 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거제 2구역 앞에 있습니다. 거제 그 법원 옆에 거제 2구역 앞에 있는데 거제 2구역 앞에 프리미엄이요. 2년 전에 프리미엄 8천 했어요. 8천 했던 게 지금 P가 얼마냐면 1억 8천 하고 있고요.
피가 9천 하던 게 있었어요. 9천 하는 게 피가 2억 8천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피 1억 하던 게 있었어요. 1억이 피 4억 합니다. 4억은 2개짜리 이런 거 있어요. 2개짜리.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럼 이 프리미엄이 8천, 9천, 1억, 1억 8천, 2억 8천, 4억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고.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구역에 갔는데요. 이 구역에는 피가 2억이래요. 2억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사달라고. 2억인데도 사달라고 줄을 막 섰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 구역에 갔더니만 여기는 프리미엄이 5천 한대요. 5천. 5천만 하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단순하게 1억, 2억은 비싸다, 5천은 싸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2억 하지만 요거를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또는 손님한테 권유해가지고 수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2억짜리를 권유해야 되겠죠. 피가 5천밖에 싸지만 이거를 사가지고 수익 날 게 없다면 이거는 권유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거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수익률요. 자 수익률 같은 거 있죠. 수익률은 뭡니까? 이분이 1억 벌었대요. 1억 벌어서 많이 버는 거죠. 근데 1억을 벌었는데 얼마 넣고 1억 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억 넣고 1억 벌었는지 10억 넣고 1억 벌었는지 또 이분이 1억을 벌었는데 1년 만에 벌었는지 또는 10년 만에 벌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엑셀도 있고요. 앱도 있습니다. 앱도 제가 만든 거고요. 엑셀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보면 자, 이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요게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안 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고, 뭐, 비례율이 얼마고, P가 얼마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일반 분양가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요거를 쳐넣으면 자동적으로 투자 금액이 나오고요. 총 투자 금액이 나오고, 나중에 수익률도 나와요. 그래서, 총 투자금 1억 4,400 투자해가지고 총수익 1억 3,700을 버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4년 정도 있으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연수익률로 따져보면 한 23%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드려도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그래서 엑셀도 있고 앱도 있어요. 앱도 제가 돈 주고 만드는 거 이제 사비 가지고 앱도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재개발 쪽에는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감정평가는 왜 하죠? 재개발 구역에 감정평가를 한대요. 감정평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정비구역에 사업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서 조달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대출 받아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대출 해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네 담보 가치가 얼마인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감정평가라는 걸 하는데 우리는 중개소장 입장에서 이게 앞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잘 나올지 못 나올지에 대한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손님한테 권할 때 요게 나중에 감정평가 잘 나올 겁니다. 요거는 좀 못할 겁니다. 이게 내가 권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련된 거, 요것도 배울 겁니다. 다음, 취득세. 취득세 아시죠? 근데 취득세에도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특히 양도세 중요합니다. 양도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양도세를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데 다 알고 난 다음에 끝마디는 항상 세무사하고 상담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는 지었는데 그렇지만 양도세는 그래도 이 소장에만 가면 거진 정확하더라. 이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 양도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자,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권이라 했는데 내가 여기에 사가지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팔았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양도세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1번 구간, 2번 구간 나눠가지고 양도 차익을 합산해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입주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거래 절차. 가계약금 넣고,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잔금 넣고, 자, 그 위에, 등기필증이 나오면 조합 갔다가, 이주비 대출 은행 갔다가, 중도금 대출 은행 갔다가, 분양 사무실 가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재개발 필수 특약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에 122조에 있는데 요런 내용들은 공인중개소장이 설명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 받아라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할 거예요. 그리고 입주권 실거래가 시공본 방법 요거 할 거고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것들이 질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100개 거래되면 한 개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 또는 1000건 그 정도 거래가 되면 한 건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정도. 자기들이 해결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와요. 그럼 오면 저라고 뭐 100% 다 알겠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부 물어보고 국세청 물어보고. 제 그 중개가 거제부동산 중개인데요. 제가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습니다. 하도 이상한 거 질문 많이 해가지고 이 새끼 또 올라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제가 국토부 또는 국세청에 질의하고 답변 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요, 시간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131개 구역 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구가 지금 핫한데 대구가 한 80개 구역 정도가 있습니다. 창원, 마산은 거진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데 한 20개 구역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역들 시간이 되면 다 보고요. 갈 수 있는 만큼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 제가 다 한번 다 보여주는 걸로 해서 3시간, 4일이죠. 4일, 12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부동산을 하는 순간부터요, 부동산 정책을 자꾸 보셔야 되고요. 국토부 홈페이지지 않습니까? 거기 자꾸 들어가 보셔야 되고, 새로운 정보 나오면 자꾸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개 사고 날 가능성도 많고, 요즘 투자자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중개소장이 되는 순간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이 사람은 전문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별로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전문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 같이 그냥 행동하면 됩니다. 설령 아니다 하더라도. 혹시나 손님들 처음에 오픈하실 때, 거래할 때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 이런 거 좀 가격 알아주세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제가 올해 28회 합격해서 제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잠시만 제가 지금 상담 중인데 좀 이따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 끊고 얼른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고 오래 기다리셨죠? 이래가 다시 알려주고. 그렇게 그냥 전문가같이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오픈하신 분도 계실 건데 사무실에 할 때 28회 2017년도 땄다 이런 거 다 지워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 땄습니까? 이거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거 지워버려야 돼요. 지우고 앞에 그 주민등록 앞번호 있지 않습니까? 나이 알 수 있는 그것도 이렇게 살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전문가다. 그래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오래됐습니다. 뭐 이래고 내가 딴 데 좀 있다가 왔어요. 이렇게 가 그냥 이렇게 모두 가버려야 됩니다. 자, 정부 정책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정부 정책이 항상 규제를 했다가 규제 완화했다가 규제했다가 규제 완화했다 이런 정책을 계속 반복합니다. 냉탕 온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우리 그 노무현 정권 때 규제 엄청 강화시켰죠. 강화했다가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되면서 또 규제 완화를 했어요. 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시 규제 강화, 엄청난 규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정책 하는 그 김수현 사회수석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노무현 때 부동산 정책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8.3일 대책해가지고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오면서, 야, 이번에도 이거 부동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부동산 정책은 좀 실패했다. 그런 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달라지겠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6.19 대책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핀셋 규정을 하니 이래서 하니까 좀 예전하고 다르겠구나. 이랬는데, 8.2 대책 나오면서 똑같구나. 자,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정부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밀었냐 하면요.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 또,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아예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LTV DTI를 2014년도 8월 1일부터 70%, 60% 완화시켜 주버렸죠. LTV가 70%라는 건 뭡니까? 아파트 1억짜리면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는 어땠습니까? 금리는 사상 최저로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최저 1.25%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1.5입니다. 그래도 사상 최저치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세 사는 사람들 우리 대출 많이 해줄 테고 금리 낮아줄 테니까 전세 사지 말고 집 사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 그 당시 집 많이 샀죠. 근데 무주택자만 집을 산 건 아니죠. 돈 있는 사람 다 산 거 아닙니까? 대출 규제를 왕창왕창 풀어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도 왕창왕창 산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이 양성이 됐죠. 그러면서 매수자가 많이 되니까 부동산 어땠습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일정 부분 기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가계 대출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조, 1300조 막 늘어나는 거예요. 2016년도에 보니까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계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조사를 한번 해봐. 자, 이랬어요. 하니까 집단 대출이라는 거예요. 자, 집단 대출은 뭡니까? 우리 중도금 한 번에 같이 받는 거 분양해가지고 또는 잔금 한 번에 같이 받는 걸 집단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단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단대출에 좀 규제를 해라.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2016년도 8월 25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 기존에 만약에 분양권이 내가 여러 개 가 있다 그러면 보통 중도금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보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해주는 기관이 HUG라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F라 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군데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기존에는 건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내가 분양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 전부 다 분양 보증을 다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출 너무 늘어나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HUG하고 HF는 합쳐갖고 내 것만 해줘라 한 사람한테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도 대출 금리가 줄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해서는 이거 합쳐가지고 두 건만 해주라. 자 이렇게 강화가 됐고요. 그 당시에 우리 그 청약 열풍 어쩌면 청약 광풍이었죠. 뭐 몇백 대 1, 뭐 어떤 거는 뭐 900대 1, 뭐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청약 시장도 너무 좀 과열이다. 이것도 조정을 하자. 그게 나온 게 11월 3 대책입니다. 그래서 청약도 1순위 자기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규제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자. 예,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그 당시에 몇 개 선정했습니까? 부산에는 그 당시에는 5개. 5개 구역을 정해서 여기에 청약을 넣는 사람은 1순위 제한을 하겠다. 예를 들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 주택, 2주택 이상 있는 사람, 또 5년 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순위 넣지 마라.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오고 대출 규모가 좀 잡힐 줄 알았는데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도 나온 게 11월 24일 날 가계부채 후속반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중도금을 잡았는데 이제 잔금을 잡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잔금은 거치기간 5년 해가지고 대출을 또 거치기차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치기간 하지 마라. 그래서 청약시장에 돈 없는 사람은 청약시장 아예 넣지 마라.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보증도 100%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90%만 해줄 테니까 은행 여거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하겠다. 자,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오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바뀌면서 내놓은 게 6.19 대책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적 대응 방안. 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어요. 2개구를 더 선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7개구입니다. 자, 7개구 어디입니까? 자, 해운대, 수영, 남구, 진구, 동래구, 연제구, 비장구 7개구예요. 7구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을 선정했고 전매 제한 기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은 뭐예요? 전매 제한? 내가 분양권 당첨돼가지고 대파할 수 있는 기간을 전매 제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 내가 해운대에 아파트 당첨됐어요. 전매 제한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못 파는 거예요? 내가 당첨되면. 언제까지요? 소유권 이전까지. 아파트 다 지을 때까지 팔면 안 됩니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구 있잖아요. 뭐 북구, 사상구, 사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전매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 6개월. 6개월 동안 거기도 전매 제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는 소유권 이전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광역시 구에는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져 있어요. 근데 전매 제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제재가 있겠죠? 그 제재가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지금 그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개소장이 만약에 거래해버렸다. 어찌 됩니까? 열심히 자격증 땄는데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전매 제한 지금 그리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자, LTV DTI를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에 70% 60%였는데 이거를 60% 50%까지 일단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LTV는 뭐였죠? LTV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LTV가 70%라면 이 아파트가 1억이야. 그럼 LTV 70% 대출해 주겠다 하면 얼마까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자, DSR은 뭐예요? DSR은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연소득 대비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환 능력이 없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 1월 달부터는 신 DTI 하죠. 신 DTI. 근데 올 연말에는 DSR 하겠다 하죠. DTI, 신 DTI, DSR 이건 또 뭐예요? 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연소득과 네 소득 가지고 이거 대출 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연소득분에 네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을 거 아니가? 그래서 주택으로 받은 대출, 주담보대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담보대출,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도 있을 거고요. 또 기타 대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요거에, DTI는 요거에 기존에 받은 대출은 전부 다 이자. 플러스, 자, 새로 바꾸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 대출 받는 거예요. 신규 주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리금. 원리금 뭐예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DTI가 40%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40%. 근데 내 연소득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5, 4, 20. 요 위에 게 전부 다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 1월 달에 신 DTI 한다는 거예요. 신 DTI.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신 DTI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내는 연소득분에 기존의 DTI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 전부 다 이자만 쳤는데 신 DTI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 중에서 주담보대출 있잖아요. 주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리금 가요. 나머지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플러스 신규 주담보대출의 원리금. 자, 이렇게 가는 게 신 DTI입니다. 근데 이게 올 10월 이후부터는 DSR 하겠다는 거예요. 자, DSR은 뭐예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데요. 이것도 연소 덕분에 신 DTI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서만 원리금 했는데 DSR은 기존에 받은 대출 전부 다의 원리금. 플러스 새로 받는 대출의 원리금. 이게 DSR입니다. 그러면 대출이 점점점 깐깐해지는 거죠. 대출 받기가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LTV DTI가 70%, 60%, 60%, 50%. 근데 이게 뭐 중개하는데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대출 보통 집을 살 때요. 사람들이 내 돈 다 주고 사는 사람 잘 없습니다. 보통 다 대출 이렇게가 삽니다. 그래서 대출이 몇 프로까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60% LTV가 60% 돼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 대출이 한 건 있으면 이게 또 50% 돼버립니다. 또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방 빼기 이런 거 하잖아요. 방 한 칸 있으면 2천만 원씩 또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1억이면 5천만 원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에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에는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이렇게 재건축 단지잖아요. 내가 이 단지에 아파트를 세 채가 있어. 그러면 아파트 분양자기를 3개를 다 줘요. 다 주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는 이제 1개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익비치에 있는 분이 전화가 찌르고 왔어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예요. 삼익비치 투자했어요. 이런 거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러니까 삼익비치가 평당 3천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2채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2채를 11억 주고 샀다는 거예요. 11억 주고 사가지고 2개 받을 거라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선정되는 바람에 자기는 1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정수님 이거 내가 그럼 11억 넣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넣고 내가 아파트 1개 받으려고 내가 사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노? 이러니까 그래서 또 국토부에 또 물어봤죠. 아니 기존 2개가 있으면 2개 다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니까 그건 안 되고 1개는 아파트 받고 1개는 청산 받으라. 뭐 그 정도. 예, 그렇게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단지에 조합 설립인가 난 이후에 난 단지는 거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매도인인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위해서 이 단지에 2개를 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개가 있으면 2개를 다 사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내한테 파는 거에 대해서는 분양자격을 주고 자기는 청산하겠다. 이런 거를 조합에 가서 적어놓고 팔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기서 자, 2주택까지 준다는 거는 뭐냐면 2개짜리 이런 거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아파트에 60평 살고 있었어. 60평 살고 있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 20평, 30평 들어갈래. 자,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2개까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6.19 대책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8.2 대책이 나왔습니다. 8.2 대책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투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일단 7개만 있는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건들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을 하려면 자, 요런 요건들이 들어가는데 자, 요런 요건 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켜서 민간 택지 상한제도 좀 적용을 하기 쉽게 하겠다. 뭐 이렇게 간 건데 사실 이게 부산에까지 내려오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것까지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야기했잖아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일단 다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은 지 양도를 제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구역 지정을 하고요. 지정하고 나면 이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됩니다. 우리 추진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해요.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조합 설립을 받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이제 사업 주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사업 주체가 생기면 야, 여기에 우리 그 공사할 사람, 시공사들 다 들어와.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자, 시공사 선정하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구역에 아파트를 지어도 된다. 구청에서 허가 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걸 받아요. 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이제 감정평가라는 걸 합니다. 감정평가하고 이제 조합원들 분양 신청해요. 분양 신청은 단순하게 니 나중에 아파트 다 줄 거라면 몇 평 들어갈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분양 신청이라는 걸 해요. 자, 분양 신청하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자, 관리처분인가는 뭐냐면 조합원들한테 줄 아파트 다 정해졌고 상가 다 정해졌고 이렇게 다 정해졌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이 구역 내에 내 땅, 내 집이지만 이제 사용수익권은 조합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관리처분 끝나고 나면 이제 2주 철거합니다. 2주 철거하고 나면 조합원이 기존 분양 신청했잖아요. 한 거를 이제 동호수 추첨해요. 동호 추첨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고. 자, 일반 분양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하고. 청산. 자, 이런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요. 자, 부산에 투기과열지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서울은요. 서울은 전구가 다 투기과열지구예요. 자, 대구는요. 대구는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재건축은요. 조합 설립 시공사에서 이 단계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투기과열지구라면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이후에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를 하면 사는 사람이 분양 자격이 박탈이 돼버려요. 그러면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요.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에서는 사면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사업하는데 구역 지정부터 청산할 때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죠. 10년 이상 걸리는데 많은 조합 설립부터 이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전부 다 거래를 못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투기과열지구에 사실 난리가 났죠.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한 달 넘어왔습니다. 2달 다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재건축 단지 앞에 있는 중개소장님한테 방문할 일이 생겼어요. 소장님한테 가가지고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8.2 대책 이후로부터 거래를 한 것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실 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도 좀 걸성하려고 그래. 이야기를 막 하는 도중에. 근데 눈물을 막 걸성거리면 어쩌습니까? 우리 마음이, 특히 남자 마음이 너무 약해지잖아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서울에는요, 그 월 임대료 있잖아요. 기본 400이래요. 기본 400. 400, 500이래요. 거래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냥 나와버리죠. 이러니까 내가 나오려 하니까 또 들어갈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게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뭐 그래도 어쩌면 그냥 나와버리죠. 이러니까 자기 들어갈 때 권리금 1억 5천 줬대요. 나오자니까 1억 5천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고 계속 있자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깨묻고 있고 근데 그분이 보니까
생계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재건축에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단지에 상당히 거래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럼 재건축 단지인 사람이 난리가 났죠. 그러면 야 우리 재건축 단지에 거래를 한 건도 하지 마라 말이가. 나는 지금 팔아야 되는데 상황이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그러면 요런 예외 사항이 되는 거는 거래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예외 사항은 뭔데? 이런 물어보니까 조합 설립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었고 당신이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3년이 지났는데 착공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근데 당신이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그런 거는 사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착공 신고가 없었다. 자, 여기는 잘 되는 데입니까? 안 되는 데입니까? 안 되는 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난리 났죠. 보통 서울에 강남에 가면 30평대 아파트 기본 10억은 기본 아닙니까? 아파트. 근데 보통 직장인들이 평생 돈 모아가지고 대출 이빠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안 돼. 예상이 안 돼. 근데 나는 지금 집을 팔아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돈도 안 빌려준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실소유자라면 그거는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소유자 요건이 뭔데? 이래 물어보니까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그런 거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예요. 그죠? 투기과열지구. 그러면 부산에는 조정대상지역밖에 없죠. 자, 부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에 지금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신에 아까 뭐가 있다고요? 그 단지에 여러 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전부 다 합쳐가지고 하나만 분양장이 나온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에는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정대상지역에 제재사항이 없어요. 네, 조정대상지역에 아직 큰 제재사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 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2구 단계의 재건축 주택을 양수할 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었고 당신이 3년 이상 소유했다면, 자, 요런 거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또 사업시행 인가 후에 3년 내에 착공하지 못하고 당신이 3년 이상 소유했다면, 자, 요런 거는 그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소유자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자, 허용하겠다. 1월 24일부터 자, 저 정도는 지금 허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자, 재개발 사업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해라 그래요. 재개발에는. 자, 임대주택은 많이 지으면 좋습니까? 적게 지으면 좋습니까? 적게 지으면 좋죠. 예, 이유는 뭡니까? 소득수준이 차이가 나서 생활의 질이 떨어져서. 자, 그런 것보다 정비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입장에서 보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임대아파트는 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임대하잖아요. 임대는 조합에서 임대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대합니까?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는 LH하고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H에서 사가지고 가서 임대를 하는데 사가지고 갈 때 땅값하고 순수 건축비만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조합에서 전혀 남을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버리면 일반 아파트 지어가 분양할 아파트가 줄어드니까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최대 적게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도정법에서는 100분의 15 이내에서 시도조례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부산은 100분의 5 이상 지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만약에 1000가구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50가구 이상 무조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도조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인천에는 하나도 안 지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파리대책 나오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 무조건 지어라. 그리고 수도권하고 지방도 5% 이상은 무조건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좀 또 힘든 게 투기과열지구에 만약에 지정이 되면 조합원 입주권을 사거나 또는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5년 내에 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에도 선정이 됐어요.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도 우리 그 양도소득세가 1년 내에 주택을 사가지고 1년 내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 몇 프로입니까? 주택은 40%. 주택 40%예요. 그럼 1년 넘어서 팔면 기본세율 가죠. 기본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6에서 42%. 6에서 42% 됐어요.
주택은 1년 내에 팔면 40%예요. 근데 지방소득 10%까지 하면 44%까지 돼요. 그래서 보통 주택을 사가지고 1년 이후에 팔아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1년 전에 팔면. 그래서 1년 이상을 팔면 6에서 42%인데,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그리고 4월 1일 이후에 판다면 벌써 5월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파는 거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10% 하겠다는 겁니다. 10%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에서 52%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면 플러스 20%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26에서 62% 된다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중과대상 주택하고 실제로 주택 수하고는 또 달라요.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정구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산시에 3억 이하짜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냥 주택은 몇 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3개잖아요. 3개인데 중과 대상 적용되는 주택은 몇 개 할까요? 네, 2개예요, 2개. 광역시가 아닌 도에는 3억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 주택은 포함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중과 대상 주택은 2개예요. 2개니까 플러스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금정국을 판다. 금정국을 팔면 플러스 10% 되는 겁니까? 아니면 6에서 그냥 42%만 되는 겁니까? 그냥 6에서 42%만 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해운대 거를 팔면 16에서 52%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역시 소장님 똑똑하시네. 투자자들은 저거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막 헷갈려 하시는데, 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기존에는 발의대책 나오기 전에는 한 주택만 가 있으면 요거를 가지고 2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근데 8월 3일 이후에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갔다는 거. 예. 자, 분양권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를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조정대상지역 부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요. 분양권을 사가지고요. 1년 내에 팔면 양도세 몇 프로일까요? 분양권은 50%. 1년 내에는 50%예요. 1년까지 50%예요. 자, 1년에서 2년 사이는요. 40%예요. 자, 2년이 넘으면요. 6에서 42%에 가요. 근데 분양권이 아파트 다 지었어. 준공이 돼버렸어. 아파트 새로 지었어요.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면 몇 프로입니까? 분양권이 준공되면. 다시 40%. 자, 준공하고 나서 1년 넘었어. 그럼 몇 프로? 6에서 42%. 이렇게 가는데 조정대상지역에 올 1월 1일 이후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기간에 관계없이 어떻게 전망한다고? 무조건 50%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1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전매할 때는 양도세 무조건 기간에 관계없이 50%라는 겁니다. 자, 다주택자들 요거 말씀을 드렸고 LTV DTI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이 기존에 인당 2건에서 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인당 2건에서 이제 세대당 2건으로,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당 이제 1건으로 더 강화가 돼버린 겁니다. 자, 청약제도 우리 청약은 하는데 우리 그 청약 당첨되시 보신 분 없어요? 있으면서 있죠. 저도 3년 동안 넣었는데 당첨이 아무도 안 됐어요. 이 앞에 영도 에리넷들 그것도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예, 당첨이 안 됐는데 기존에는 우리 1순위가 6개월만 있으면 1순위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4개월로 이제 연장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자,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40%가 가점제였어요. 가점제는 뭡니까? 가점제. 점수 높은 사람, 부양가족 많은 거죠. 부모님 모시고 자식 많고 이러면 가점제가 높아요. 그럼 65점, 68점 되면 보통 당첨권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점제를 기존 40% 하고 나머지 60%는 뺑뺑이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은 가점제를 75%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뺑뺑이 돌리는 거는 25%.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에는 가점제가 기존에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뺑뺑이였는데 이제는 가점제를 30%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무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는 어쩌면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실은 온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고 하시는 분은 좋은 입지에 충분히 당첨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점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분양권을 계속하면서
가점제가 있잖아요. 가점제에 당첨이 된 사람은 가점제 피 6천 보고 팔아먹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또 6개월 있으면요. 이 사람이 또 1순위 돼. 그럼 또 당첨돼가 또 팔아먹고 6개월 있으면 또 1순위 돼. 그걸 계속 해먹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좀 뭐 우리가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규제가 안 되다가 파리 대책 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정책 당국자들도 이걸 알고 있을 건데 이걸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저것들이 해먹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 있는 사람은 이제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이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 조정 대상 지역의 오피스텔들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언제까지요?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운대가 그래 오피스텔 했는데 바로 팔아도 됩니다. 이거 팔아보면 전매 제한 걸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에 등록해라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그만하시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